3도. 그러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신 정도? 네,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적 수준이 뭐 판단 능력이 이런 게한 7세나 9세 뭐 정도 어린아이 같은 정도. 혹시 나이가 중도장애이긴 합니다. 아, 그 형님 50 연령대가 중반, 50 중반, 네? 50대 중반. 아, 예. 혹시 그 오신 분은 장애인 양육자분이신가요? 네. 자녀가 혹시 똑같이 지적장애예요. 연령대가 중3이에요. 중3 네, 네. 사춘기 딱 네, 네. 됐네요. 예. 그 장애인 네? 왜 저를 안 물어보세요? 아, 알고 있어서 장애인 부모신가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그러니까 12살, 네, 12살 남자애 데리고 남자. 있어요. 걔는 지체예요. 네. 내성마비. 네. 그 녀석 요즘 자기가 사춘기래요. 아, 선언을 했군요. 나 사춘기야. 네. 그래요. 그 장애 유형은 다 다르지만 장애를 가지신 장애 아동을 키우시고 계신 부모님 유형을 보면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 7개월 좀 넘어서 태어나서 뇌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운동신경을 다쳤어요. 우리 그래서 아들 똑같네. 예, 제가 제 몸을 자유롭게 가눌 수가 없는 예, 운동신경을 다쳐서 이거는 선천적이라고 하지만 유전에 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따지면 후천적인 거고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냥 일상에서 선천적이라고 해요. 네, 그 구분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1몇 킬로였대요. 근데 동네 작은 개인 병원에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못 산다고 해서 버려놨대요. 의사가 버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의사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실제로 쓰레기통 옆에 버려놨다고 해요. 숨은 쉬고 있는데. 근데 울지를 않더래요. 근데 간호사가 옆에 지나다가 뭐가 이렇게 꼬물딱꼬물딱하고 숨은 쉬고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냥 버리냐 해서 꿀물을 떠먹여줬더니 잘 빨아먹더래요. 살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옆에 눕혀주면서 그래도 젖 한 번이라도 올려봐라. 그래서 젖을 물렸더니 또 쪽쪽 잘 빨아먹어서 아 살겠구나 라고 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이 한 3가지 정도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는 그랬다는 죄책감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냥 버렸으면 크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을 죽인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걸 알면 어디다가 버릴까?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지? 몇 살 때 버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그 시설에 많이들 가 있거나 또는 그 집안에 있더라도 어디 다락방에 숨겨놓는다거나 저보다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종갓집에서 실제로 다락방에 숨겨놨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부모님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방임. 예,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방임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잉보호 속에서 컸고요. 제 위로 2살 위에 오빠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오빠가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도 아들을 방임하시고 저만 오로지 예, 저한테 시간을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지서준 장관님도 그 형제가 있나요? 아이가? 네. 예, 그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저희 오빠는 착해서 그래도 저한테 불만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여자 형제였으면 또 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 청바지를 한 번도 안 빨아주고 막 몸에 뭐가 나고 그랬대요. 그런데 부모님 영향 때문인지 오빠도 저밖에 몰라요 지금까지도. 근데 제 성향이 좀 그 반항기가 많아서
초등학교도 막 혹시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사립초등학교 중에 리라초등학교라고 예, 알죠. 예. 근데 장애계 리라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세브란스 병원 내에 연세대학 부설 재활원이 있거든요. 거기 미국 선교사가 1970년대에 설립한 곳인데 거기는 8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아이한테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500 이상 한 아이한테 들어갈 정도의 재활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고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셨고요. 제가 막 뻗치고 그러니까 엄마가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지 두 분이 합의하셔서 예,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그림자만 안 보여도 제가 울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을 못 쓰니까 본능적으로 누가 안 보이면 아 내가 위험하구나 기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예,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폐쇄공포증이랄까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옆에 계셨었고 오냐오냐 예, 키웠고 집에서 일하는 언니가 2명 정도 있을 정도를 예, 저 학교만 데리고 다니는 언니가 있었고 집안이라는 언니가 따로 있었고 그때는 가정부라고 했었을 때 또 파출부도 1명 더 있었고 이렇게 좀 잘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공주처럼 자랐을 텐데 실제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막 레이스 달린 옷도 입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내 아이 잘 봐달라고 우리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장애인을 보는 시설에 별로 그렇게 큰 소리를 못 내시게 돼요. 근데 물론 비장애 자녀를 둔 엄마도 어린이집에 막 큰 소리는 잘 못 치잖아요. 예. 근데 장애아를 두신 분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내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근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뭐 돈봉투가 수시로 오가는 뭐 그런 데였죠. 아빠 차 다르고 엄마 차 다르고 할머니 기사가 오는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집들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선생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얘기하고 분필 같은 거 머리에 잘 던지잖아요. 뭐 존다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선생님이 머리 때리지 말라 그래놓고 왜 선생님이 분필을 던지냐. 그리고 또 일기장 검사를 하시면 일기는 개인이 쓰는 건데 왜 일기를 검사를 하시냐고 막 따지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그거 다 돈봉투 안 줘서 그런다. 어머니가 직접 오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말렸어요. 그건 다 애들이 못난 애들이나 부모님이 돈봉투 주는 거지 난 내가 해결한다. 그런 기질로 지금 그 이후에 집안이 망하고 가세가 기울고 했어도 공주처럼 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장애인 푸른하우성이라는 단체 자체에 지원금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인들 후원으로 또 사비로 운영을 깡으로 하고 있는 게 그런 기질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제가 살아왔던 배경을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그때 이후에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지금 86이시거든요. 그때 연세로 저를 38살 때 낳으셨으니까 엄청 늦게 낳으신 건데 부모님이 안 되실 경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시설에서 적응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빠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빠가 형제를 잘못 둔 계기로 무슨 죄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말만 언어장애만 없지 밥도 먹여주고 아까 화장실 도와주셨는데 화장실도 다 해줘야 되는 장애예요. 그러면 결론을 내린 게 고민하다 결론을 내린 게 저보다 낫거나 비장애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구나. 저는 성에 대해서 알기 전에
삶을 걱정한 거죠. 내 살 길을. 그래서 거기에 좀 올인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나이 때쯤 가세가 기울어서 단칸방에서 살게 됐는데 한 5년 정도를 바깥에 못 나왔어요. 근데 그럴 때도 그때 활동지원사나 또 이런 보조소가 있었으면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또 다른 세상도 알게 되고 또 다른 꿈도 꿀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오로지 매몰되어 있는 생각이 그건 거죠. 아,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장애인 센터 관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소장도 해봤고 한데 여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아무도 절실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성 문제가 문제다라고 딱 떴을 때만 아 이거 장애인 성이 성폭행만 당하고 특히 지적장애인들 뭐 그 활동 못하는 장애인들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당했다는 걸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만 보도가 되니까 장애인의 성은 곧 문제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장애인의 성적인 권리와 욕구가 반드시 문제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지적장애인분들 강의를 갔어요. 지적장애인분들, 성인분들 갔는데 너무너무 교제도 잘하시고 계시고 스스로 이렇게 더 건강하게 성을 잘 뭐 삼각관계도 있으시고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한테 그 지적장애 있으신 분들은 거르질 않잖아요.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더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그냥 둘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한다면 성도 네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배워야 된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더 밝은 곳에서 더 자유롭게 성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쯤에 구성애 씨 아시죠? 구성애 씨를 만나게 돼서 장애인 제가 그때 한 300명 있는 모임의 회장을 할 때인데 그때 그 구성애 씨를 모시고 강의를 했어요. 장애인 성 관련 전문은 아니지만 성에 대해서 그냥 강의를 했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2000년 전인데 90년대 중반쯤이었었어요. 그때 장애인들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라는 인식이 돼서 제가 구성희 선생님한테 저는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구성희 씨한테 장애인 쪽도 한번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더니 장애인은 장애만의 감수성이 있다. 나는 너의 그 감수성을 모르지 않냐. 당사자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자그마한 카페로 시작을 했어요. 다음 카페로 그냥 음지에서 장애인 성을 얘기하지 말고 건강한 데서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카페 직이니까 질문이 와요. 난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풀면 돼? 주로 그거죠. 근데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니 제가 지식이 있어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 이렇게 그냥 사담으로 오갈 게 아니라 센터화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게 장애인 푸른아우성이라는 센터고요. 센터의 이념이 그러니까 푸른아우성의 이념이 생명 사랑 쾌락이 세 가지 모토인데 저희는 그것도 같이 하면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 자신이 성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나 자신의 성부터 알아야 내 자녀를 교육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공부부터 지금 교육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부터 내 자신의 성을 알아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성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나는 성에 대해서 잘 알아.
배울 필요 없어. 특히 그런 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되는 게 성이에요. 그냥 뭐 삽입적인 관계나 이런 게 성이라고 잘못 인식이 돼서 그런 거고요. 대부분 성에 대해서 무슨 야동이라든지 또는 친구를 통해서 잡지라든지 요즘에는 동영상 그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면 성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애인분들이 나 여자 만나게 해달라, 성적인 쾌락을 풀게 해달라 이렇게 센터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인 줄 알고 계신데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상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에 대해서 알아야 자연스러운 만남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을 해도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성에 대해서 몰라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일단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생물학적인 성. 아까 제가 남성분이냐고 여쭤본 거는 생물학적인 성을 여쭤본 거예요. 외관상의 성, 타고난 성. 예. 그래서 남자나 여자냐가 갈려지고요. 또는 간혹가다 기형적인 그 유전 변이로 인해서 양성을 다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한 몸에 남자 여자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양성 구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린 아이 때 부모가 성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컸을 때는 몸은 남성인데 여성으로 느낄 수가 있고 감성적으로는 또 여성인데 남성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커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 좋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것도 참 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남자나 여자나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세상이니까 양성의 몸을 가지고 어떤 사회 어린이집도 사회고 학교도 사회인데 그런데 다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양성 부유자라는 그런 성도 있고 생물학적인 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젠더라고 해서 사회 속에서의 성이 있어요. 성의 역할이라고 하죠. 예전엔 특히 심했고 요즘 약간 덜 하긴 하지만 여전히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아이 낳을 때 뭐 여자면 분홍색 남자면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또 뭐 옛날 얘기를 들자면은 뭐 제사상을 차릴 때도 여자 몫이 있고 뭐 남자 몫이 있고 또 사회 속에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여성은 좀 상대적으로 봉급이 약하다든지 적다든지 노동이 있어서도 그리고 장애인들도 여성이면 더 좀 힘든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도 더 많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젠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생물학적인 성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스라고 하는 그런 성이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전문적인 지식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계 사회가 있었고 부계 사회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부계 사회인 것 같아요. 이게 사회 속에서의 성 역할입니다. 젠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이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문화. 그 시대별로 성문화라는 게 있어요. 80년대에 사셨던 분이 대부분이시죠? 예. 80년대에 태어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80년대에는 정책적으로 성을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에마 부인 아세요? 네. 예. 뭐 성인이 돼서 보셨으면 아무 상관없고 뭐 그거는 알아봐야 될 문제고요. 에마 부인이라든지 뭐 무릎과 무릎 사이라든지 뭐 이런 야동
성이 난무했던 시대는 3S 정책이라고 해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두게 해서 정치에 좀 둔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이 정치와도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넓게 보는 광의의 개념의 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성. 요즘은 성소수자라고 해서 동성애 관련도 많이 인정받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예, 또 동성애도 있고요. 그 사회 속의 섹슈얼리티 속에서는 내가 남자인데 여자 성향일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홍석천 씨, 동성애자죠, 그분은. 그리고 하리수는 동성애자는 아니에요. 하리수는 젠더가 바뀐 거죠. 타고난 성과 내가 인식하는 성이 다른 거.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다 성소수자긴 하죠. 소수자가 숫자가 적어서 소수자가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사회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규정이 된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진보당의 구의원분을 만났는데, 그 의원분이 학창 시절에는 동성애가 대부분이셨대요, 자기 주변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그쪽만에 무슨 세계가 있으셨는지 지하 세계이셨는지 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편적이지는 않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느끼고 성적으로 갈구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 그게 섹슈얼리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에서 규정된 성과 내가 느끼는 성, 이런 것들이 다 공부를 하고 내가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성을 요구하는구나, 나는 어떤 걸 요구하는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구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아이의 성도 가르칠 수 있고 올바르게 인도를 할 수 있겠죠.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 있으실까요? 세 가지의 성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강의를 하면 나가려고 할 때 저 붙잡고 개별 면담을 많이 욕을 하세요. 그래서 1분당 한 10만 원 받을 테니까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돼서, 예, 대놓고 얘기하자는 거니까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그 중에서 성차별이라는 게 바로 젠더 속에 성차별이 존재하고요. 그 성이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이 주어지는,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왜 이 정권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여혐, 남혐 이런 걸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미투도 2018년, 19년 정도에 반짝했었고, 지금은 또 학폭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이 좀 많이 이렇게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중심을 내가 어디에 잡고 있냐, 성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인 관점이 뚜렷해야. 들어오세요. 네. 여기 찾아온 거 맞는지 모르겠네. 아니구나. 예. 그러면 정치도 공부해야 되냐, 뭐 이렇게까지 되는데, 필요하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셔야죠. 지금 뉴스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가 과연 현혹되는 뉴스인가, 내 자녀에게 성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게 올바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애인의 성은 성폭력이라는 것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특히 여성 장애인들, 우리 지금 오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더 옛날에 강의를 했을 때는
지적 장애인 여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궁 적체 수술이라든지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주사 같은 수술도 꽤 했었어요. 그 이유가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 임신 가능성, 예,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뭐 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바로 엊그저께 사건인데 자폐성 그 남성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여성분을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렀대요. 2번을. 그래서 고소가 됐는데 이 당사자 간에는 여성분이 장애 특수성을 이해를 하셨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으나 합의가 됐대요. 그런데 검사 쪽에서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비장애인 인지를 적용을 시켜서 형을 구형을 했대요. 전자발찌 부착이라든지. 예,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초범인점과 장애 특수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2년,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인가 그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끔찍한 일은 맞거든요. 장애가 있다 하는데 왜 그 순간엔 당황스럽고 또 이 자폐나 지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 조절을 못한다든지 음성 조절이 안 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러면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섭겠죠.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장애인 성에 대한 고민이 얼마만큼 있겠냐, 인지가 있겠냐라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는 이제 장애 특성을 고려했으면 하는 게 입장이고, 저는 좀 양쪽 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자 입장도 생각이 들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엉덩이를 찔렀다는 거는 고의성이 있긴 있어요. 모르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내 아이가 언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장애인은 당하고 피해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아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도 충분히 폭행이나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폭력이라는 것이 내 성에 대한 침범인 거잖아요. 성적인 수치심이라든지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박탈당한 것이 성폭력인데,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그 부모님이 자궁 적출을 한다든지, 또는 중도장애이신 분이 실제로 제 그 동지가, 그러니까 센터를 같이 했던 분이 중도장애이신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호르몬 주사를 놨어요. 남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해서. 부모님의 이유가 뭐였냐? 생리를 하는데 갈아주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성적 자기 결정권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내 결정권이 중요하고, 그분은 성인이시고 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부모와 의사가 짜고 마음대로 했다. 이건 분명히 성폭력이고 가해자죠.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생리를 갈아주고 할 때마다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활동보조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시간 제한도 있고, 또 생리를 갈아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활동 지원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것들이 성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서 활동 지원사분들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고, 생리를 갈아주기 좀 힘들다, 나는 어렵겠다 하면 다른 분을 매칭시켜줘야 하는 문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유기적인 관계들이 얽혀 있는 거죠. 단지 장애인의 입장에서만 말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건 부모님과 의사는 이분의 성을 결정하시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내 형제, 내 아이라고 해서 내가 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이 남자든 뭐 여자든 만나서 사랑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사이에서 당한 거잖아요. 의식이 없을 때. 그래서 분명히 폭력은 맞죠.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보셔야 되고 장애 비장의 입장에서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고 또 성의 섹슈얼리티적인 것, 생리학적인 것, 연령 이런 걸 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상 삶의 한 맥락에서의 성을 보질 않아요. 그냥 성은 딱 따로 떼어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좀 우습게 생각한다거나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만 성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죠. 난 성에 대해서 다 알아. 태어날 때부터 뭐든지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타고난 성만 그냥 내가 남자구나 여자구나 그렇게 살지 성에 대해서 다 알고 살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사회에 나왔을 때 바라보는 그 장애인의 성, 비장애인의 성 그 관점도 중요하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잘 아는 장애인센터 소장님이 아주 중증이세요. 저보다 더 중증이세요. 근데 저희 센터에 남자 활동가가 한 명 있었는데 저희 센터 문을 갑자기 박차고 들어와서 그 친구랑 알고 지냈거든요. 그 소장님하고 저희 활동가하고 야, 나 소변 좀 이랬어요. 그것도 시대별로 좀 다른데 예전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무조건적인 가해자였다면 중간에는 장애인의 인권만 너무 강조가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비장애니까 내가 용변이 급한데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논리가 같은 거죠.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생리적인 욕구인데. 그렇지만 이 친구가 느끼기에는 그게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일반적으로 물 먹여도 이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에 대한 그 인간관계 또 저랑 아는 분이니까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해서 도와준 거지 그냥 그분이었다면 나 안 도와줬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도와달라는 게 뭐든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모두의 권리를 다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그 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자기의 성에 그 소장님이 자기의 성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에 대한 성도 존중하셨을 것 같고 내 성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1차적인 난 장애인이야 라는 생각이 앞선 거죠. 그래서 내 자녀가 장애고 내가 남자고 여자고 뭘 다 떠나서 성은 그 자체로 삶의 한 부분으로 보셔야 건강한 성, 예, 다 모두의 권리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지루한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예를 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기에 한 1, 2년 전쯤 나왔던 얘기인데 남자활동 지원사가 중증 장애인을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장애가 심하셔갖고 그걸 어떻게 증거를 남길 방법이 없었대요. 그리고 남자 대 남자다 보니까 증거가 더 없겠죠. 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힘으로 막 제압을 해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활동 지원사 노동권도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남자 활동 지원사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급여나
뭐 오래 한다고 봉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리고 2년마다 재계약하는 재계약직이고 장애인의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좌지우지되고 하니까 남성분이 드물고 젊은 남성은 특히 좀 드물고요. 여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죠. 급여도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 활동 지원사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남자 활동 지원사가 왔을 때 내가 조그마한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구하기가 힘드니까. 반대로 또 어떤 분은 조금 장애인분들의 변태 성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장애인은 예전에는 마냥 순진무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같이 악덕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장애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분은 그걸 어렵게 녹화를 해놓으셨대요. 폭행 당하는 장면을.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매번 타이머를 맞춰놨대요. 그 사람이 오는 시간마다. 그러면 활동지원사가 그렇게 중증 장애인인데 시간도 많이 썼을 거고 매일매일 왔을 텐데 거의 매일매일 당했다는 거고 매일매일 녹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게 이제 언론을 타고 녹화된 것도 인정이 돼서 실형을 받긴 했어요. 그걸 제가 제 유튜브에도 알렸고 좀 궁금한 이야기 Y로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더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던 게 활동지원사도 자원봉사와 감정인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널 도와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라는 거. 또 반대로 장애인 입장에서는 내가 고용인이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다운 것들이 정립이 되려면 급여나 이제 직급 같은 게 보장이 돼야겠죠. 그럼 남자가 남자를 폭행하는 경우, 또 장애인이 뭐 성희롱을 하는 경우, 여자만 찾는 경우, 예. 여자 아줌마들만 찾아가지고 막 엉덩이도 장애 핑계 대고 이렇게 스치듯 나 장애 때문에 그랬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는 활동지원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두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장애계 자체에 좀 환멸을 느끼시고 굉장히 장애인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보람을 느끼는 직업으로 알고 오셨다가 상처를 받고 장애계 오히려 등 돌리신 분도 생기시고, 그래서 이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나 저희센터 같은 곳이 매칭을 시켜주고 무조건 장애인 성에 권리가 있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활동지원사 관련 프로그램에도, 교육 프로그램에도 성 관련은 짧게 1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그 1시간으로 성에 대해서 알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저희 그 중고등학교 때 프로그램도 낙태 관련 비디오 영상 정도? 예, 그게 성교육에 다였죠. 그것도 낙태를 하면 된다 안 된다도 아니고 뭐 그냥 보여주고 끔찍한 장면만 보여주고 자극적인 것만 보여주고. 그냥 그 장애인 성의 권리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함을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과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문제는 지적장애인 분들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된 분들이 가장 그런 뭐랄까요, 문제의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죠. 아까 오신 분의 형님 같은 분은 50대 중반이면 이미 성에 대한 자기의 개념은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 교육하기가 비장애인분들보다 더 힘들어요. 딱 고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유튜브 상담이나 카페 상담이 어떻게 하면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있겠냐가 95% 이상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싫어지죠. 난 당장 급한데 뭘 공부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 아카데미라는 것도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막 한 20년 전쯤인데도 30만 원 정도씩 내시고 수강을 하셨어요. 장애인분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죠. 성에 대해서 걸어놓으면 자극적이고 이럴 줄 알고 오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튼 당사자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어떤 강의 커리큘럼을 넣냐면 성인용품에 대한 커리큘럼을 넣었어요. 성인용품에 대한 여러분들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으시죠? 음지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문 여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예. 차 타고 가다가 그 뭐 트럭 같은 데서 팔거나 또는 뭐 반짝반짝 화려하게 해놓고 성인용품 판매하는 그런 곳들, 그리고 암암리에 팔고 이렇게 인식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용품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진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다리를 다치셔서 기부스를 하셨는데, 그것처럼 내가 성에 대해서 나 혼자 만족하고 싶을 때나 또는 그 파트너와의 만족하고 싶을 때 도주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성인용품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셔야 성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용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불량스럽고 불순한 물품으로 취급이 돼서 자체 생산이 좀 불가능하다고 해요. 아니 지금도 그런가요? 예, 지금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많이들 그래요. 성인용품, 그러니까 성의 성자만 나와도 막 그냥 이렇게 자극적이 되는 거죠. 작년에 제가 인권영화제 어떤 수도권 인권영화제 주제가 장애인의 성이라서 그 토크쇼를 형식으로 해서 다음 유튜브도 만들고 인권영화제 사전 제작 사전 영상 있죠. 그거에 올렸는데 저기 전화 온다고 하시네요. 아니 뒤에 위원장님 전화. 네. 제가 별걸 다 하네요. 사전 영상에 그걸 넣는다고 했더니 그 영화제를 열려면 그 열리는 단위에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성자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깐깐하게 굴고 안 해주려고 그러고, 예, 성이란 걸 불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혼은 왜 하고 아이는 왜 낳고 어떻게 낳고 성이 불순한 거라면, 그리고 결혼은 왜 장려하고, 예. 그러면 성을 배제하고 결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제 만남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게 성인데 그렇게 경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에 대해서. 그래서 성인 보조용품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하는 강의 커리큘럼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강의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성인용품 없죠. 사장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그런 카페를 운영할 때 거기에 관심 보이시는 사장님이 있어서 장애인의 성도 성적인 권리가 있구나라고 인식하신, 그러니까 장사치가 아니시고 진짜 성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인 거죠. 그분이 오셔서 이 용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장애인분들이 나는 이걸 이렇게 좀 변형시켜서 하면 쓸 수 있겠다. 예. 그리고 네, 우리 기설진사관님 아이 작업치료 물리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작업치료 물리치료실에 있는 그 도구들은 그냥 일반적인 내성마비인에 맞춰서 해놓은 거지만 우리 아이한테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장애 특수, 뭐 인서트라고 하죠. 옆에 뭐 자세가 삐딱했을 때 옆에 끼는 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라 이게 전문 용어예요. 인서트라고. 예, 대부분의 내성마비들이 자세가 삐딱하기 때문에 그렇게 굳지 말라고 발을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장애 유형별, 연령별로 다 다르듯이 성인용품과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라는 걸 그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인용품이 가격이 엄청 비싸긴 비싸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살려면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 자체가 돈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직업 자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자이기 전에는 예, 금수저가 아닌 경우에 제하고는 장애인 본인이 그걸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맞춤형으로 제작해달라고 그러긴 더더군다나 어렵죠. 그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가격을 좀 원가로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산이 가능해졌을 때는 유형별로 좀 제작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성인용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가격이 성인용품 자체가 반영구적이래요.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이더라고요. 괜찮네. 예. 나중에 사실 의견 있으면 저한테 의뢰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오신다는 분도 그 업체 못 사장님이시거든요. 오신다고 아, 비가 너무 많이 아이고 와서 비행기가 못 뜨셨나요? 그 전화가 온 거. 이거 안타깝네요.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여러분 혹시 리얼돌이라고 아시나요? 저분. 리얼돌. 네, 리얼. 예. 모르시는 분.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인형에 성기를 직접 삽입할 수도 있고, 예. 남성용, 여성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리콘 재질이나 뭐 그런 특수 재질을 이용해서 사람처럼. 왜냐하면 그게 좀 더 활성화된 이유가 코로나 이유도 있고 점점 결혼하거나 뭐 이런 게 어려워지면서 왜냐하면 다 그게 또 돈하고 연결이 되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몇 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성용품조차도 안 되는데 리얼돌 자체가 좀 여성단체에서 반대하고 왜냐하면 여성에 대해서 상품화하고 여성의 몸을 규정화하고 예 그런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저 같은 그 관점에서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장애인은 코로나나 경제적으로나 또 하다못해 이런 얘기를 해요. 성인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은 없어라도 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 정상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예, 성적인 욕구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리얼돌을 장애 유형별로 맞게끔 개인의 맞춤별로 제작을 하면 참 좋겠다. 예전에는 가상 VR 같은 것도 장애인분들한테 사용하면 좋겠다. 그게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만 사용해서 욕구를 풀려는 의미는 아니고 장애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나올 기회나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제한이 많으니까 좀 더 나의 성에 대해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가질 수를 조성해 놓자라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성인에 대한 그런 구축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더 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우리 아이들도 교육하는 것에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분 쉴까요? 10분 쉴까요? 네. 그럼 지금 15분인가? 14분. 그러면 25분까지 예, 쉬겠습니다. 예.